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건박팀에서 경제학 담당하고 있는 박지훈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죠? 1년 동안 쭉 이론하시고 기출문제, 모강까지 전부 끝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학원에서 아니면 또 혼자 공부하셨어도 그렇고요. 다 하셨을 텐데 저희 건박팀에서 마지막에 이제 24학년도 대비 과목별 최종 점검 요 순서를 한번 마련해 봤어요. 그래서 과목별로 1시간 이하로 해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할게요. 그 이제 과목별로 자료를 올려드리고 할 텐데 여러분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내가 뭐 강의 안 들어도 되겠다 싶으면 자료만이라도 보시고 앞에 도입부 하고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확인 정도 하는 순서대로 하세요. 혹시 이 최종 점검에서 얘기가 내가 이거는 잘 안 되겠는데 정리가 잘 안 돼 있는데 하는 부분이 내가 보기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거기 집중적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대개 이제 이 최종 점검 마무리, 특히 이제 마무리 가면 뭐 쪽집게 이런 개념으로 가게 되는데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페이스대로 쭉 하시되 마지막 편안하게, 그렇죠? 기출문제가 어느 게 많이 나왔고 이게 중요하구나 그거 확인하는 정도로 한번 하시고 자기 페이스대로 한번 하시면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임용고시에서 경제 문제예요. 그래서 맨 그 첫 페이지, 2페이지에 유임을 보시면 일반사회 경제에서 우리가 주요 쟁점이에요. 그래서 미시, 거시, 국제경제 이렇게 쭉 나열해 봤어요. 요거는 기출문제 중심입니다. 기출문제 중심으로 출제되었던 그 이슈들을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도출되었다. 그 다음에 저는 요 각각에 대해서 그 뒤에 그 요약해 놓은 자료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은 볼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여기는 한번 보고 싶다 하는 부분을 이제 선별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최종 점검 자료는 전혀 여러분이 보관해야 할 자료가 아니에요. 시험 보기 전까지 왜냐하면 자료라는 게 쌓이면 스트레스야. 이걸 또 가지고서 따로 공부하시려고 그러면 그건 좋지 않아요. 자기 페이스대로 하되 다만 요 이슈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체크해 봐야 될 체크리스트를 제가 요약을 해서 올려놓은 거니까 이게 오히려 여러분 혼란 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조금 염려스럽긴 한데 자, 마음 편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시경제학이 보게 되면 아이템이 많아요. 그렇게. 그리고 미시경제학은 이제 계산 문제도 많이 출제되고 그렇죠. 출제된 걸 보면 조세기착, 보조금, 가격 통제. 자, 우리 보면 알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물 시장에서 무차별 이론, 효용 극대화와 가격 변화할 때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요건 알아야 되죠. 뭐 열등제, 기텐제 이런 것에 대한 개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제가 그 뒤에 서브노트 해놓은데 그림 그려놨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서 그렇죠. 대체 효과, 소득 효과 그림 그려놓고 분별하는 문제가 나니까 그림을 제가 그려놨으니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동 공급. 자본 공급, 요게 이제 최근에 우리를 괴롭히고 있죠. 노동 공급이 모형 세우고 수리적 계산 문제까지 도출됐고요. 자본 공급은 이자리 변화할 때 소득 효과, 대체 효과 그림으로 구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또 특히 우리 기출 문제에서는 뭐죠? 현재 미래 소득이 아니라 현재 소득만 있을 경우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 해서 그림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독점에 있어서 독점은 비효율, 소득분배 불균등 원인이 되는 시장이니까 규제하는 게 있었죠. 한계비용 가격 설정. 그 다음에 세금으로 부과하는 거, 세금 부과를 통해서 하는 거.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조세 부과를 통한 독점 규제 이런 것이 출제가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소득분배 균등도, 진위 개수, 10분위 배율, 5분위 분배율 등등 요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다음에 재분배에 대한 견해 차이. 요건 그 전에 우리가 롤스
이론이 출제되기도 했고 해서요. 이건 미시경제학에서는 영원히 고전적인 문제예요. 이슈란 말이에요. 그거 간단하게 한번 챙겨보세요. 그 다음에 요소시장. 요소시장이 요즘 출제가 뜸해요. 근데 수요 독점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또 완전 경쟁 요소시장에서의 요소시장 균형, 이런 문제가 다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 거기 요약하는 데는 수요 독점에 대해서만 간략히 해놨어요. 수요 독점 다시 한번 보십시오. 관련되는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외부 효과, 공해 관리, 공공재, 정보 비대칭, 이게 전부 시장 실패 문제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에서 많이 다뤄지는 것은 외부 효과의 개념, 생산의 외부 경제, 비경제, 소비의 외부 경제, 외부 비경제, 그런 개념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해 관리 문제가 중요하죠. 세금 매기는 거, 코우주 정리, 협상에 의한 해결, 오염 배출권인데 각각 생산물 중심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 오염 물질 중심으로도 분석할 수 있죠. 그거를 한번 해보셔야 되고, 공공재는 이제 비경합성, 비배제성, 수요 곡선을 수직해서 수직으로 더한다 이런 얘기인데, 공공재는 거의 출제가 안 되죠. 이 사안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으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불확실성, 정보 비대칭, 도덕적 해역 역선택, 이건 이제 개념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미시경제학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릴 때 머릿속에 쭉 지나갈 거예요. 이런 이슈들이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거시경제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국민소득 계정이죠. GDP에 대한 지출, 국민 총소득. 근데 GNI와 GDP의 관계, 교육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의 손익, 그런 문제 한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항등식이 중요하죠. 항등식은 사실은 어때요? 항등식 자체로만 시험 출제된 적은 없었어요. 그러나 거시경제 전체를 볼 때 요거 아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거시경제에서 많이 다뤄지는 게 고전학파 모형과 케인즈 단순 모형. 단순 모형이지. 그것의 국민소득 결정 이론과 불균형 조정. 이게 핫 이슈죠. 이거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순 모형에서 재정 정책과 구축 효과. 케인즈 단순 모형에서는 승수 효과, 고전학파 모형에서는 완전 구축. 이 논쟁 이해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모형, 화폐시장 이자율까지 포함된 게 ISLM 모형인데, ISLM 모형의 재정통화정책 효과와 학파별 논쟁이 있죠. 요건 중요해요. 요거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총수요, 총공급 모형의 장단기 조정 문제죠. 장단기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변화했다, 공급 변화했다. 그때 어떤 식의 조정이 이루어지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실업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인플레이션 실업 그 자체에 대해서는 시험 출제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출제 문항수가 워낙에 작죠. 우리 경제학 이슈가 이렇게 많은데 1년에 기껏해야 3, 4, 많아야 5 이렇게 되니까 출제 빈도가 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챙겨볼 게 있죠. 인플레이션에서는 예상된 인플레이션,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영향 이런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실업에 있어서는 실업률, 고용률, 그렇죠? 경제활동 참가 이런 것 등등의 어떤 아이디어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계산 문제를 통해서요. 이것도 한번 마지막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필립스 곡선, 이게 중요하죠. 필립스 곡선, 우하향, 기대부가 필립스, 총 공급이 변화할 때 단기 필립스가 우상방, 좌하방 움직이는 거. 그래서 이건 수식 포함해서 한번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필립스 곡선까지 포함해서 총수요, 총공급 장단기 조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죠. 우리 그 출제 간단한 형태지만 출제된 적도 있고 해서 이게 보셔야 돼. 그 다음에 국제경제학이 의외로 단순하죠. 무역론 수지론인데 수지론에서는 별도로 거의 출제가 잘 안 돼요. 이게 아마 좀 난이도가 너무 높다고 해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로 무역이론인데 무역이론에서는 비교의 판별, 무역이익, PPC 곡선을 이용을 한 그런 이야기들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유무역을 그렇죠.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니까 보호무역하게 되죠. 그래서 관세와 쿼터, 수출 자율 규제 이런 건 그림 포함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환율 결정 이론에 있어서 일반적인 수요 공급 이론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이 되는데 경상수지 중심으로 보는 구매력 평가, 자본수지 중심으로 보는 이자율 평가 요거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자율 평가보다는 구매력 평가가 주로 다뤄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방경제하의 재정통화정책 요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국제경제학에서는 주로 무역이론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환율, 구매력 평가, 이자율 평가나 개방경제하의 재정통화정책 요거 출제 빈도는 많이 떨어지고 있죠. 자, 요게 리스트업이야. 이 안에서 다 출제가 된다. 아우, 근데 올해 시험 받아보니까 여기 벗어나는 문제가 출제됐다. 그러면 그거는 안타깝지만 그렇죠? 근데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우리 어떻게 돼요? 현장에서 여러분 절대로 마음 흔들리시면 안 돼요. 내가 준비 안 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어때요? 다른 동료, 같은 수험생들 다 준비가 안 됐다고 보시고 마음을 담대하게 다 틀렸을 거야. 아무도 못 써. 실제로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직 공부를 하는 게 합리적 기대가 아니라 전부 정적 기대잖아요. 기출문제 안에서 나오겠지. 합리적 기대한다. 완벽 대비하겠다. 10년 걸려도 안 됩니다. 경제학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러나 정적 기대해서 우리가 다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혹시 시험 현장에서 과거 2014년도부터 우리 시험제도 개편돼서 시행이 됐는데 기출문제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현장에서 어때요? 마음 편하게 스킵해 두고 다른 문제에 집중하시면 돼요. 근데 그럴 때 말이야, 하얗게 순결한 상태로 답안지를 남겨둘 거냐? 그건 옳은 전략이 아니죠. 최대한 그 문제와 접근하는 이슈에 대해서 써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련되는 이슈 뭘 끌어다 놓고 아니면 가정해도 돼. 답을 쓸 때. 이렇다고 가정해서 난 쓰겠다. 하여튼 공란으로 놔두시면 안 돼요. 근데 계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그건 아무거나 쓸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좀 답답하지만 그래서 한 번도 못 본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럴 때 결코 당황하지 마시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기출문제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다 비워놔요. 다 비워놓고 쑥쑥 지나가다가 마지막에 마무리로 해서 정리하시고 그것 때문에 당락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결단코. 아무도 못 써. 그건 분명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경제학 같을 때 보시면.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저는 그 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꼭 필요하다 싶은 거 선별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3페이지서부터 쭉 보면 거기 리스트업 돼 있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어요. 한번 쭉 보시는데 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7페이지는 그 생산물 시장이죠. 생산물 가격이 변할 때 효용 극대화 문제예요. 이게 소디 효과, 대체 효과 그림이죠. 이게 보상 변화 방식에 의한 소디 효과, 대체 효과 구분 측정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맨 위에가 정상제, 아래 그림이 열등제, 맨 아래가 기센제 이래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보면은 열등제나 기센제를 그림 놓고 묻는 문제는 출제 확률이 거의 없을 거다. 그러면 주로 뭘까요? 정상제일 때 소디 효과, 대체 효과 요 그림이 묻는다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요 그림을 우리 요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보상 변화한다면 변화 후 예상선을 원래 무차별 곡선까지 이동시켜서 1번이 대체 효과, 2번이 소디 효과다. 그 밑에 열등제는 그렇죠. 소디 효과가 플러스야. 기센제는 플러스 소디 효과가 대체 효과를 압도했다 하는 그림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서 가격이 변화할 때 정상제, 열등제, 기센제의 소득 대체 효과 한번 생각하시면서 혹시 모르니까 그림 챙겨두시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우리 보통 모든 대체효과, 소득효과 분석할 때는 보상변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14년도 이후는 아니지만 그 전에 대등변화 방식으로 답해야 하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죠. 보상변화하고 다르죠. 대등변화는 뭐다? 변화 전 예산선을 변화 후 무차별 곡선까지 이동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려놨는데 여러분들 귀찮으면 스킵하십시오. 내가 이거 처음 봤다 싶으면 이거 버려. 괜히 이런 거 보고 시간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개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9페이지 노동공급, 그 뒤에 자본공급, 이게 이제 문제라. 근데 제가 보기에는 노동공급, 자본공급 관련 문제 출제하시는 분은 교수님이 한 분이신 것 같아. 한 분이 들어가서. 근데 올해도 만약에 그 교수님이 들어가서 출제하셨다면 관련 문제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출제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거는 속된 말로 뭐 아니면 도야. 그분이 들어가셨으면 나올 거고 안 들어가셨으면 아예 다뤄지지 않는 주제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때가 됐어. 한 3, 4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해놓은 거예요. 근데 노동 공급이 우리 기출문제 보면은 수리 모형을 통해서 계산 문제 푸는 게 있었죠. 자, 거기 제가 요약을 해놨어. 그거 9페이지에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노동 공급도 후반굴절 할 수 있잖아요. 후반굴절은 어때요? 그렇죠? 대체효과, 소득효과, 일반적일 땐 대체효과가 더 커. 그래서 노동 공급이 우상향하는데 소득효과가 더 클 때는 후반굴절하게 되죠. 그런 거 한번 눈으로 확인해 봐요. 거기 데이터. 그 다음에 제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11페이지 보시면 임금이 오를 때 우상향하는 경우, 그 밑에 그림 11페이지 밑에는 후반굴절할 때죠. 임금이 오를 때 예산선이 그렇게 변화하고 역시 변화 후 예산선 이동시켜서 1번 대체효과, 2번 소득효과죠. 이게 그림으로 출제될 수 있다 이거야. 그림 놓고 1번, 2번 이게 무슨 효과겠느냐. 기출문제에서 물었듯이 노동공급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챙겨주세요. 그 다음에 자본공급이라. 자본공급은 두 시점 모형이죠. 현재 미래 소득으로 현재 미래 소비하는데 거기 12페이지 이론 챙겨두세요. 노동공급처럼. 근데 노동공급에는 수리 모형으로 계산 문제도 출제되지만 자본공급은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계산 문제 가능성은 없고 이제 이자율이 변화할 때 소득효과, 대체효과 이게 출제가 될 수 있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저축하는 사람, 채권자 입장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죠. 채무자의 경우도 써놨어. 채무자는 소득효과만 반대로 나타나게 돼요. 그렇겠죠? 저축하는 사람은 이자가 오르면 어떻게 돼? 실질소득이 증가하지만 채무자는 이자 오르면 실질소득이 줄게 되죠. 이자 내야 되니까. 그 차이만 있단 말이야. 그거 분별해서 한번 보시고요. 이론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림이라. 자, 보실래요? 우리 시험에서는 14페이지 요 그림이 출제가 됐죠. 14페이지 보면 예산선이 수평축 절편에서 시작했으니까 이게 뭐죠? 소득이 현재 소득만 있을 경우에요. 그때 이자율이 오를 때 거기 그림에서 대체효과, 소득효과 이걸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것도 가격효과, 대체효과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보상 그림으로 이해하시고 그러면 다시 한 페이지 돌아와서 13페이지 보시면 이건 뭐야? 현재 소득, 미래 소득이 동시에 있을 때 이게 일반적이겠죠. 그때 그림 분석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역시 1번 대체효과, 2번 소득효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보세요. 그리고 위에 13페이지 위에 그림이 저축하는 분들의 경우이고 밑에 그림이 채무자, 돈 빌린 사람의 분석이 되죠. 근데 내 생각에는 이것도 어때요? 저축하는 사람 입장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100%다. 혹시 나온다면. 그러나 혹시 해서 채무자도 제가 해놨는데 여기서는 가격효과, 소득효과 개념하고 그림
노동 공급과 마찬가지로 여기 한번 정리해 발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출제됐던 기출 문제, 출제됐던 연도나 난이도로 볼 때 출제 확률이 높지 않으나 만약에 출제 교수님이 같은 분이 들어가셔서 또 낼 수 있으니 여기는 한번 챙겨보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가 쭉 보시면 15페이지가 독점이에요. 독점 규제, 한계 비용 설정. 근데 한계 비용 설정할 때가 어떻게 돼? 아주 바람직한 규제인데 자연 독점일 경우에는 규모 보수 증가, 평균 비용이 감소할 경우에는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한계 비용 수준으로 통제할 수 없으니까 평균 비용 설정하거나 이중 가격제를 시행을 한다. 이건 핫 이슈입니다. 아직 출제된 적은 없었어요. 그러나 한번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가 16페이지 보시면 조세부가죠. 조세를 통해서 규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액세, 종량세, 이윤세 그 효과를 한번 챙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격차별. 가격차별은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할 게 없죠. 3차 차별. 두 시장의 탄력도가 현저히 다를 때 탄력적 시장에는 싸게, 비탄력적 시장에는 비싸게. 2차 차별은 꼭 두 개가 아니라 서너 너댓 개. 완전 차별은 모든 소비자에게 별도로 다 가격을 차별하는 것이죠. 완전 차별. 그러면 완전 차별하게 되면 균형이 완전 경쟁 균형과 똑같아졌죠. 그러나 뭐가 문제야? 완전 경쟁일 때 소비자 잉여를 싹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격 차별은, 자, 요거는 한번 챙겨봐봐. 가격 차별하게 되면은요, 독점 그대로 이 균형 1대 비해서 여기가 독점 균형이죠. 이게 완전 경쟁 균형이니까 완전 경쟁에 비해서 가격은 비싸고 수량은 적어. 그래서 요만큼의 비효율이 생기잖아요. 근데 가격 차별하면 어떻게 돼? 독점기업 요때 생산량에 비해서 생산량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완전 차별이라면 여기까지 증가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가격 차별하면 어때? 생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회 후생은 증가합니다. 그렇죠. 생산량 증가하기 때문에 독점 비효율이 점점 줄어들어 사회 후생은 증가한다. 독점 기업이 차별까지 해? 그러면 사회 후생이 더 줄어들 거야. 그렇지 않다. 그렇죠? 그러나 금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완전 차별에서 보듯이 소비자 잉여를 다 뺏어가. 그 때문에 차별은 금지한다. 자, 요런 거 해서 차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면 계층별 분배론, 지니 개수, 이거 로렌스 곡선으로부터 도출된 거죠. 10분위 분배율, 5분위 배율, 애킨슨 지수. 그런데 애킨슨 지수는 별로 많이 다뤄지지 않습니다. 이건 주관적 지표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소득 분배, 재분배죠. 소득 분배가 너무 불균등 분배되면 사회 갈등이 발생하고 경제 성장에 오히려 위해 요소가 되겠죠. 재분배. 근데 입장이 달라. 공리주의, 진보주의, 자유주의. 자유주의자는 뭐죠? 재분배할 필요가 없다. 능력과 노력에 따른 분배, 그리고 분배 과정에서 충실히 세금 내고 했다면 재분배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게 자유주의고, 공리주의, 진보주의는 야, 그렇더라도. 그래서 요 견해는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진보주의, 롤스는 뭐죠? 최소극대화. 가장 어려운 분들을 나머지 모든 공동체가 그분들을 도와서 소득을 그분들 늘려주면 사회 후생이 증가한다. 그렇죠? 공리주의는 어떤 일단 가정하에서 공리주의적 견해는 뭐죠? 모든 국민들의 소득이 균등 분배될 때 사회 후생이 극대화된다. 이 공리주의자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가 요소 시장인데, 완전 경쟁 요소 시장, MFC, VMP, 그 다음에 수요 독점 요소 시장. 요거는
거기다 제가 그림은 안 그려놨는데 그림 포함해서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올 때가 됐어. 요소시장 얘기가 지금 뜸하시단 말이에요. 그럼 요소시장 거기 그림이 없는데 한번 그려봐 드릴게. 여기 요소 수요가 있다고요. 근데 요소 수요가 MRP 곡선이죠. 그 다음에 노동이라고 하고 시장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수요 독점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의 MRP 곡선에 의해서, 근데 시험 문제에 따라서는 MRP 대신에 VMP라고 하기도 하죠. 같이 놓고 보면 돼. 근데 원래는 MRP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근데 요거 봐봐야 돼. 노동 공급은 뭐죠? 개별 근로자의 효용 극대화에 의해서 도출되어진 아까 우상향하는 노동 공급 곡선, 요거 수평 합해서 도출됐단 말이야. 근데 수요 독점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시장의 노동 공급 곡선이 뭐다? 노동을 고용할 때 AFC 곡선이 된단 말이에요. 평균 요소 비용이 되죠. 노동 고용할 때 평균 비용이야. 그럼 이윤극대화 조건 MFC, MRP니까 MFC는 평균값이 증가하면 한계치는 더 위에 있고 빠르게 증가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이게 계산 문제도 나왔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MFC, MRP 균형, 여기가 고용이 되고 임금은 어디서 결정이 돼? 공곡선이니까. 그렇죠. 여기서 고용과 임금이 결정이 되죠. 그러면 만약에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이었다면 이게 노동 수요를 의미할 테니 이렇게 고용이 이루어졌을 텐데 수요 독점되니까 어떻게 돼? 임금은 싸게, 고용은 적게 되는, 이게 수요 독점 시장의 균형이 된단 말이야. 요거요, 기출문제 꼭 확인하세요. 계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근데 수요 독점 시장에서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게, 여기서 시험이 나왔다 하게 되면 이거 반드시 물을 거예요. 뭐나 하면, 자, 완전 경쟁이었다고 해보자고. 요거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이었어요. 여기야. 수요 독점 여기서 근데 노동조합이나 당국에서, 노동조합에서 임금 더 다오, 당국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세요. 그럼 완전 경쟁이라면 어떻게 돼? 그렇죠? 고용이 줄어, 신규 근로자가 진입해, 노동시장에 초과 공급, 실업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앞에서 가격 통제할 때 여러분 정리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요거 노동조합이 임금 더 달라, 최저임금제가 시행됐다, 해고 근로자가 나와. 그런데 여기서는 만약에 노동조합이 임금 더 주세요, 또 당국이 나서서 야 이거 너무 싸, 최저임금 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오르겠죠. 그러면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임금 수준으로 합의했다든지 최저임금 줘야 된다든지 하면 요게 뭐가 되지? 이게 마지널 팩터 코스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윤극대화 조건, MFC, MRP 여기가 돼. 그러니까 수요 독점에 비하여 고용은 다르죠. 해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고용이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야. 물론 MFC가 이 정도까지 오른다면 그때는 공급이, 고용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수요 독점의 경우는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 증가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해고가 안 되고 고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 요거를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19페이지가 외부 효과야. 생산의 외부 효과, 소비의 외부 효과인데, 자, 그 밑에 그림이
그렇죠? 생산의 외부 효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책 참고해서 생산의 외부 효과, 소비의 효과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봐. 그래가지고 그 특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봐봐. 생산의 외부 효과가 있을 때 자원 배분 비효율 뭐 때문에?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불일치 때문에 그런 것이고, 소비의 외부 효과가 있을 때는 편익의 괴리죠.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의 불일치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은 확인해 주세요. 이건 언제든지 다뤄질 수 있는 문제란 말이야. 그림 이렇게 놓고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해관리, 이게 핫 이슈인데, 그 밑에 그림은 뭐죠? 공해 유발 생산물에다가 세금 매기기. 그렇죠? 그래서 공해 유발 생산물 이거 관리할 때인데, 시장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공급 곡선은 사적인 한계 비용선이죠. 근데 생산 과정에서 마지널 데미지야. 그러면 사적 비용보다 피해가 발생하니까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돼? 요만큼 피해를 여기다 얹어놔야 되죠. 그래서 그림 그리면 요게 SMC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SMC는 프라이빗 MC에다가 더해서 도출되죠. 그럼 보세요. 여기가 지금 프라이빗 MC에 의한 지금 현재 균형점이야. 근데 바람직한 균형은 어디요? 피해 보상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공해 유발 생산물, 생산의 외부 비경제가 있을 때는 어때? 너무 싸게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비효율이죠. 자, 질문. 이때 해결 방법 뭐 있죠? 효율적 수준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공해세 매기는 거죠. 세금을 매기는데, 자 보세요. 현재 생산량, 적정 생산량 어떻게 매겼죠? 적정 생산량에서 발생하는 소셜 마지널 데미지, 그림으로 보면 요 수직거리하고 일치하겠죠. 소셜 마지널 데미지만큼을 종량세 세금 매겨라 이거지.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죠? 얘가 종량세 상방 이동하게 되죠. 여기 적정할 수 있게 돼. 그때 공해세는 다 뭐예요? 사회 후생을 높여주죠. 일반적인 종량세는 어때요? 요만큼 자중손실이 발생하잖아. 근데 공해세를 통해서 적정하게 되면, 생산 줄게 되면 사회 후생이 증가하게 되는데 왜? 자 보세요. 요만큼 생산량 줄여서 피해가 줄어들었잖아요. 위에 그림으로 보면 요 마른 목골 면적이 되죠. 세금 부과, 생산 감소할 때 총 피해가 이만큼 줄었단 말이야. 그러면 종량세 부과에 따른 자중손실, 피해는 이만큼 줄었으니까 파란 면적만큼 경제적 잉여는 증가하게 된다고요. 이거는 그림으로 이렇게 놓고 하니까 출제되기 쉽겠죠. 언젠가는 분명히 출제가 될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 안 나왔지만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겠죠. 그 오른쪽 그림인데 오히려 이 문제가 더 출제 확률이 높을지도 모르겠는데 똑같은 주제인데 보세요. 시장 수요 곡선, 공급 곡선, 프라이빗 MC인데 소셜 마지널 데미지가 어때? 얘는 생산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데 얘는 일정하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더 쉽죠? 어떻게 하면 돼? 요만큼 더하면 요게 SMC 되겠죠? 그럼 지금 현재 생산량은 여기인데 적정 생산량은 여기란 말이야. 어떻게 한다고? 세금 매기면 돼. 근데 이건 그 한계 피해액이 어디서나 일정하니까, 자 적정 생산량 여기에요. 요만큼 세금 매겨 상방 이동해. 그래서
바람직한 상태로 갈 수 있겠죠. 이때 요거는 종량세 부과에 따른 자중 손실이고 감소한 총 피해 비용은 여기죠. 이 면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게 종량세 부과에서 사회적 후생이 증가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대개 계산 문제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아니면 계산 문제 뭐 함수 주고 미분해서 구하고 그거보다는 그림으로 날 수 있으니까 요거 잘 챙겨 주셔야 돼요. 생산물에 대해서 외부 비경제가 있을 때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20페이지는 뭐지 이게? 생산의 외부 경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었다 이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Social Marginal Gain. 여기는 Social Marginal Damage. 생산의 외부 경제가 있을 때는 Social Marginal Gain. 그럼 반대가 되겠죠? Social Marginal Gain이다 하게 되면 사회적 비용은 얘보다 밑에 있지 않겠어요? 예, 밑에 있겠죠. 예. 그 그림으로 제가 그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생산의 외부 경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상태로 유도한다? 보조금을 지불해라. 보조금을.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어때? 출제 확률이 어느 쪽은 높을까요, 이게? 그렇죠. 생산의 외부 비경제가 있을 때 여기가 높겠지만 경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미시경제학에서 괴롭히는 주제가 공해 물질을 어떻게 할 거냐. 요거는 생산물에 대해서 이렇게 공해 관리하면 돼요. 요거 놓치지 말고 기억해 주시고 공해 물질을 어떻게 적정 방출량으로 규제할 것이냐. 그러니까 적정 생산, 적정 방출이에요. 생산하지 마. 공해 방출할 수 없어. 그게 아니다 이거지.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으니까. 자, 그런데요. 이 공해 물질에 대한 과세가 두 가지 형태로 출제될 수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그림이 여기에 소문자 Q 방출량이고요. 보세요. MC 한계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MB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원점 한번 봐주실래? 원점이 뭐지 지금? 여기가 100이야. 그 말은 오염물질 방출량이 100이다. 그러니까 저건 뭐지? 아무 방지 그렇죠? 하지 않고 그냥 마구 버릴 때. 그래서 이쪽으로 쭉 가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이쪽으로 가는 게 정화죠. 환경 정화에 따른 한계 비용이야. 요건 환경 정화할 때 나타나는 한계 편익이란 말이야. 근데 보세요. 정화 수준을 높일수록 정화에 따른 한계 비용은 점점 많이 들겠죠. 삼성에 반도체 만드는 데 아주 완벽한 무오염 상태를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 먼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잖아. 또 폐수 그래 보면 한강물을 설악산 약수처럼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돈이 들겠어요. 한계 비용은 증가하게 되고 그 대신 보세요. 정화에 따른 편익이야. 정화에 따른 편익은 여기서부터 이해해도 좋죠. 아주 뭐 대단히 오염된 상태에서 한 단계 높아질 때 그때 한계 편익은 대단히 높겠죠. 아주 깨끗한 상태에서 한 단계 높아질 때 똑같이 한 단계 정화되어도 이때 편익이 작겠지. 이렇게 이해해도 좋고 아니면 그렇죠? 방출량이 점점 증가할 때 거꾸로 해도 좋은데 이거 이해할 때는 어떻게 돼? 정화 하나도 하지 않다가 정화하게 되면 편익이 발생하는데 이건 감소하게 된다. 그러면 적정 방출량은 뭘까? 방출하지 마. 세상에 적정 방출이라는 게 어디 있어?
강물을 오염시키는 놈이 뭐 적정으로 하겠다고? 방출하지 마가 아니다 이 말이죠. 경제학적으로는. 왜? 이 생산물은 필요해. 오염이 나와. 오염 방출량을 제로로 해. 그러면 기술적으로 어떻게 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도 적정이란 말이야. 질문. 적정 방출량은 어디? 환경 정화에 따른 한계 비용과 한계 편익이 같아지는 수준이 적정 방출량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게 적정 방출이야. 왜냐하면 증명, 이게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적정인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고요. 이게 50이라고 하고요. 마구 버릴 때 100, 적정이 50이야. 그럼 방출량을 요거보다 줄인다고 해보자고. 요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한계 편익이죠. 한계 비용이죠. 요만큼 더 정화할 때 어떻게 돼? 편익보다 비용이 더 커.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이거지. 요점에서는 편익과 비용이 같다. 그럼 볼래? 40으로 하지 말고 방출량을 좀 늘려. 정화량을 줄여. 그럼 어떻게 될까? 줄어드는 비용이죠. 요거 중요해요. 한계 비용 곡선 아래 면적은 뭐예요? 요만큼 변화에 따른 총 비용이란 말이야. 환경 정화를 완화한다. 방출량을 늘릴 때 정화 비용은 요만큼 줄었어요. 그때 환경 정화에 따른 편익, 증가분은 요거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요만큼 어때? 사회 후생은 증가하게 된단 말이에요. 요거보다 방출량을 더 줄이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이런 개념이고, 반대로 50톤 적정인데 60톤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 편익이 더 크죠? 정화할 때 비용보다 편익이 크니까 이때 늘려야 돼, 방출량을. 늘리면 어떻게 돼? 그렇죠? 정화 비용 요만큼이 더 들어가게 되고요. 편익의 크기는 더 크니까 정화에 따른 편익이 비용보다 커서 방출량을 늘리는 것이 좋겠고, 이게 적정이야. 자, 그럼 일로 와서, 그럼 환경 정화에 따른 편익과 비용이 같아.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 같을 때가 적정인데 어떻게 하면 적정 방출량 하도록 할 수 있을까? 적정 방출량 수준에서의 한계 정화 비용. 근데 요거는 요 수준에서 한계 편익과 일치하죠. 한계 편익만큼 오염물질 단위당 세금을 매겨라 이거지. 그렇죠? Q 한 단위당. 그러니까 이 공장에 하수구에다가 메타 달아놓고 마음대로 버리세요. 그 대신 버린 양 곱하기 T제로 세금 내세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 알아서 딱 버릴 거다. 이것도 증명해야 돼. 이게 여기 50이라고 그랬죠. 50이라고 해. 그럼 나는 50보다 방출량을 더 줄일 거야. 그 뜻은 가상하나. 비용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방출량, 정화량을 줄여야 돼. 방출량으로 늘려야 되고요. 이거보다 많이 방출하면 어때? 비용이 싸죠. 정화 비용이 더 싸, 편익보다. 그러니까 방출량을 줄이는 게, 그렇죠? 요만큼의 편익이 증가할 거죠. 이때 줄이는 게 이만큼의 편익이 될 겁니다. 이게 공해 물질 규제요. 이렇게 매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출문제에서 보고 했습니다만은 오염 규제하는 방법이 세금도 있고 또 뭐요? 오염 배출권 있죠. 이 사장님한테 야, 너 마음대로 버리되 세금 내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뭐라고? 내가 배출 권리를 줄 테니까 네 권리 안에서만 버려. 그리고 그 배출권을 시장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균형은 어디가 돼? 똑같은, 그렇죠? 요때 똑같은 수준으로 오염 배출권 가격이 결정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요거는
우리 이걸 다시 또 풀 수 있는 건 시간은 안 되니까 우리 수업에서 했던 거 보시고 아마 다른 데서 다 공부하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코즈 정리가 있지. 코즈 정리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해주면 협상에 의한 해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21페이지에 코즈 정리의 기본 개념, 오염 배출권 기본 개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놨어. 요거 한번 참조해 주세요. 그리고 20페이지로 다시 돌아와. 요거는 공해 물질 관리하는데 비용 편익 접근 방식이죠. 또 하나의 다른 상황의 문제가 이렇게 다뤄질 수 있겠어요. 요거는 한번 들어두시고 혹시 이렇게 시험이 나온다면 한번 접근해 봐봐요. 여기는 원점이 제로야. 그리고 이 말씀 하나 드릴게. 똑같은 문제인데요. 여기가 방출 마구 버릴 때 제로일 때 이 상황의 문제가 어떻게? 여기가 100이고 원점이 제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한계 비용이 증가하고 한계 편익이 여기서부터 감소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적정 방출량이고 세금이고 결론은 똑같아. 다만 접근하는 것이 여기서 방출량 줄여나간다, 여기서 늘린다. 분석 방법은 똑같습니다. 다만 좌우만 바뀌어 있겠죠. 그래서 혹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보시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게 뭐냐면 거기 오염물질 방출이 되게 되면 두 가지 비용이 발생을 한다. 어떤 비용일까? 정화 비용과 피해 비용이에요. 그렇죠? 자, 피해가 발생하니까 정화해야 돼. 그냥 방출하면 피해가 내. 두 가지 비용이 발생을 해. 오른쪽 그림 보세요. 요거는 이중우 교수님 원론 책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해도 다뤄질 수 있는데 대개는 이렇게 출제되지만 이것도 한번 얘기는 한번 들어두세요. 거기 보시면 이래. 원점에서 여기야. 그럼 여기서 여기로 정화하는 것이죠. 아니면 여기서 여기로 이제 방출할 텐데 정화한다고 봐. 두 가지 비용, 정화 비용과 피해 비용인데요. MCB라고 그래. MCB. 이게 정화 비용이죠. 마구 버리다가 한 단계 한 단계 정화할 때 들어가는 MC. 한계 정화 비용이야. 한계 정화 비용은 점점 많아지겠죠. 아까 요거하고 똑같아.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피해 비용입니다. 오염물질을 한 단위 방출량 늘려갈 때 그로부터 사회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겠죠. 한계 피해야.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적정 방출은 역시 교차점인데요. 여기 한번 봐주실래요? 어떤 게 이 모형에서는 한계 정화 비용과 한계 피해 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이 적정이다. 그럼 이것도 종량세 이렇게 매겨. 그러면 기업들이 알아서 요만큼만 딱 버리게 될 거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것도 요 증명 하나만 해보십시다. 자, 50이야. 정화야. 그럼 예를 들어서 요거보다 더 많이 정화했어. 40이에요. 요때 한번 보죠. 이게 효율적이지 않아. 왜? 여기 보세요. 방출량을 요때보다 줄여. 그때 증가한 비용은 이만큼 되죠. 그러나 줄어드는 피해는 요거밖에 안 되지. 방출량을 요때보다 줄일 때 증가한 비용 요거야. 정화 비용은 이만큼 들어가는데 피해는 요거밖에 줄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보다 50으로 하는 게 요만큼. 사회적 편익이 더 커지겠죠. 아이디어 챙겨주세요. 이거야. 100에서 60이야. 이게 적정인데 더 많이 버려도 비효율적이야. 왜? 그쵸?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60에서 50으로 방출 줄일 때 보면은 정화 비용은 요거밖에 들지 않죠?
피해 비용은 줄어드는 총 피해는 이만큼이나 피해가 줄어들어. 그러니까 60에서 50으로 줄일 때 피해는 이만큼 줄었고 비용은 요만큼 들었으니까 요만큼이 어떻게 되나요? 사회적 이익이 된단 말이에요. 요게 적정.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이 방법과 이 방법 두 가지로 출제될 수 있는데 주로 요것이 많이 출제되기는 하더라. 이렇게 보십시오. 그리고 코지 정리 오염 배출권제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공공재, 정보 비대칭, 그래서 도덕적 퇴 역선택 이런 것들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시경제는 말이죠. 우리가 살필 게 많아. 그렇죠? 미시경제학에서는 개별 주제에서 중요한 핫 이슈, 아이템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이슈 파이팅 해주셔야 돼. 그 제가 지금 가능하면 짧게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것들은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거시루가 자, 거시경제학에서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24페이지입니다. 국민소득 계정, GDP, GDP에 대한 지출, GNI. GNI하고 GDP의 관계, 요거 꼭 챙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자의 관계죠. 국민소득 항등식. 항등식으로부터 우리는 국내 투자와 국내 저축, 그리고 경상수지와의 관계, 이런 것을 정리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서도 독립적으로 이 분야에서 출제되는 문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그러나 워낙 중요하니까 한번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 26페이지 보면 물가지수가 있죠. 물가지수는 디플레이터, 분모가 실질, 분자가 명목 GDP 나누어서 곱하기 100. 디플레이터고 곱하기 100 하지 않으면 물가죠. 그러니까 물가가 예를 들어서 1.05 나왔다. 디플레이터는 105. 의미는 기준년에 비해서 계산연도가 예를 들어서 2023년 올해다 그러면 2020년에 비해서 모든 최종 생산물이 평균 5% 올랐다. 그렇죠? 자, 그런 거 한번 챙겨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핫 이슈가 국민소득 결정 단순 모형, 고전학파와 케인즈 단순 모형의 불균형 조정이에요. 요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 자, 보실게. 거기에 국민소득 결정 단순 모형의 불균형 조정입니다. 자, 근데 한번 봐봐. 고전학파 모형의 특징은 뭐죠? 국민소득은 총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돼. 근데 총공급, 총생산은 단기니까 23년. 그러면 자본 고정돼 있죠. 그러면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고용량이 결정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노동 투입과 한 나라의 생산, GDP 관계를 보면 수학 체감에 의해서 체감적 증가하죠. 여기서 그리고 생산량이 결정이 될 텐데 말씀해 주십시오. 노동시장이 균형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그 말은 일하고 싶은 사람은 모조리 다 일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완전 고용의 의미가 돼요. 완전 고용이 돼. 그럼 이때 생산량은 완전 고용 생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 노동시장에 불균형, 초과 공급, 초과 수요가 생기면 어떻게 돼? 명목임금이 완전 신축적으로 조정이 돼. 그러면 고전학파 모형에서는 명목임금의 완전 신축적 조정에 의해서 언제나 완전 고용 생산된단 말이야.
자, 요거 기억하셔야 돼. 임금 신축성, 완전 고용 생산. 생산되면 뭐해? 다 팔려야지. 근데 다 팔리게 돼 있어. 세이 법칙. 이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세이 법칙은 뭐지? 그렇죠. 20세기까지 고전학파 교수님들 시기까지는 이자율이 어디서? 국내 총 투자와 국내 총 저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투자는 이자율의 감소함수, 저축은 민간 저축이에요. 그렇죠. 이자율의 증가함수죠. 그게 됐단 말이야. 고전학파 대부자금 시장에서 이자율이 결정이 돼. 그렇죠? 그러면 국내 투자가 대부자금의 수요, 대부자금의 공급, 대부자금 시장에서 이자가 결정이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완전 고용 수준에서 대부자금 시장의 균형이 이렇게 있었다. 근데요, 만약에, 자, 요거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 수요가 부족해. 그럼 대부자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지? 수요, 투자 수요가 저축보다 작은 상태가 되는 거죠.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은 대부자금 시장이 초과 공급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자율이 즉시 내려서 균형을 회복하게 한단 말이야. 초과 공급, 이자율이 내려.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이때에 비해서 이자율이 내릴 때 투자 증가하죠. 투자 증가. 저축이 감소하죠. 저축이 줄었으니까 소비가 증가하지. 이게 세이 법칙이다. 그럼 고전학파 모형에서는 뭐야? 완전 고용 균형이고 불균형이 발생하면 이자율 조정에 의해서 완전 고용 수준을 회복한다 이거야. 그렇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 고전학파입니다. 그런데요, 케인즈 모형은 어때? 케인즈 이론을 단순화시켜 놓은 것이죠. 케인즈 모형은 이 그림으로 분석하잖아. 총 공급 생산 소득이고 총 수요. 자, 45도 균형입니다. 총 수요가 요거밖에 안 돼. 그래서 국민 소득이 지금 여기인데 완전 고용 수준은 여기다 이거지. 그때 만약에 총 수요가 이만큼 있었더라면 완전 고용이 될 텐데 요 수직거리만큼 어때요? 수요가 부족하지. 이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디플레이셔너리 갭이에요. 경기 침체 갭. 요만큼 수요가 부족해. 그래서 요만큼 GDP 갭이 발생을 한 것이죠. 이때 우리가 아는 거 재정정책 승수의 개념 보시죠. 그러면 디플레이셔너리 갭만큼 수요가 증가한다면 국민소득이 증가해서 요게 GDP 갭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회복하게 될 건데 이때 관계 요만큼 유효수요 부족해서 GDP 갭이야. 유효수가 증가할 때 국민소득은 몇 배가 증가하더라? 그렇죠. 이게 3분모 모형이라면 1-2분의 1. 요거 한계 소비 성향이죠. 이만큼 증가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봐봐. 고전학파 모형은 어때요? 완전 고용 균형. 그때 불균형이 생기면 이자율 조정을 통해서 이 수준을 회복한다는 얘기고, 케인즈는 불완전 고용 균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불완전 고용 균형이야. 근데 이게 우리 시험 문제 매번 출제되는 게요. 이 유효 수요가 요만큼 소득이 돼야 되는데 소득이 이거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 이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조정 과정을 통해서 불완전 고용 균형으로 회복하게 된다 이거지. 개념이 달라. 고전학파는 완전 고용, 여기는 불완전 고용 균형으로. 그렇죠? 그럼 한번 보세요. 불완전 고용 균형 회복 과정은 뭐죠? 균형보다 소득이 더 많다. 그러면
요게 총 공급, 요게 총 수요니까 요만큼 어떻게 돼? 초과 공급. 생산했는데 초과 공급 안 팔려. 그러니까 이만큼이 재고죠. 재고가 쌓여. 그러면 기업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재고 조정. 원치 않는 재고가 쌓였으니까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어때요? 생산을 줄인단 말이야. 생산 줄인다는 것은 소득이 줄어드는 거죠. 반대는 재고 감소, 생산 증대. 그럼 봐봐요. 고전악파 모형은 완전 고용 균형이 유지되며 이때 불균형이 발생하면 이자율이 조정해서 완전 고용 수준으로 균형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불완전 고용 균형이며 이때 불균형이 발생하면 재고 조정에 따른 생산 소득 조정을 통해서 균형을 회복하게 된다 이거예요. 됐죠? 요거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케인즈 단순 모형의 불균형 조정.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우리가 묶어서 시험 문제를 내고 또 이제 여기에 더해서 어떻게 돼? 나중에 총수요 총공급 모형의 장단기 균형 조정과 이 조정을 한꺼번에 붙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 모형 불균형 그림도 그려놨으니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정책 구축 효과, 요거는 여러분 정리하셔야 되지. 케인즈 모형에 따르면 승수배 증가한다. 고전악파는 완전 구축, 전혀 증가할 수 없다. 왜? 재정정책을 쓰게 되면 고전악파 모형에서는 이자율이 오르게 돼요. 다시 재정정책을 쓰게 되면 고전악파 모형이건 케인즈 모형이건 이자율이 올라요. 이자율이 오르면 고전악파 모형에서는 대부자금 시장이니까 이자가 오르면 투자가 줄고 저축이 증가해서 소비가 줄게 되지. 그러니까 확대 재정정책 써봤자 민간의 소비 투자가 줄어들어서 유효수요 증대 효과를 완전히 상쇄시켜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완전 구축 효과입니다. 그래서 요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유명한 ISLM 모형이죠. ISLM 모형은 워낙 유명해서 제가 다시 첨부 말씀 안 드릴게. 요건 이론적으로 복잡하니까 요대로 정리해 주시고, ISLM 모형은 뭐요? 케인즈 단순 모형에다가 이자율을 도입한 거죠. 이자율이 화폐 시장에서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생산물 시장 균형, 화폐 시장 균형을 통해서 균형 이자율과 균형 유효수요 소득이 결정이 된다. 모형이지.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꼭 한번 정리하셔야 돼. 그렇죠? 이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 전달 경로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 정부 지출이 늘어난다. 유효수요 증가해서 소득이 증가하고 이자가 오른다. IS 우측 이동이죠. 통화정책은 통화량을 늘리면 LM 우측 이동하죠. 이자가 내려서 유효수요 증가, 소득이 증가한다 이거야. 그런데 두 가지 탄력도 차이가 있죠. 투자 수요, 화폐 수요, 이자 탄력도. 차이에 의해서. 근데 케인즈한 쪽은 어때? 투자 수요, 이자 탄력도가 작고 화폐 수요 탄력도가 커. 통화론자들은, 그렇죠? 모니터리스트들은 투자 수요 탄력도 크고 화폐 수요 이자 탄력도가 작다. 그래서 분석해 보면 재정 정책은 어느 모형에서 케인즈 쪽에서 효과가 크고 통화 정책은 통화론자 모형에서 국민소득 증대 효과가 더 크다. 그렇죠?
우리는 ISLM 그림 언급할 필요가 없고 요 전달 경로 요거를 잘 기억을 해 주세요. 그래서 효과 차이가 얼마든지 요새 뭐 괄호 넣기 채우는 것이 우리 시험 문제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 한번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총수요, 총공급은 어때요? AD/AS 모형을 통해서 총수요가 도출되고 총공급, 단기, 장기 이렇게 되죠. 단기는 적응적 기대, 물가가 비신축적 조정이 되고 따라서 임금 비신축, 우상향하게 되고 통화론자 장기에는 물가, 임금이 완전 신축적으로 조정이 되면 수직이 되고 자, 그런데요. 자, 여기 정리해 주세요. 이때 수요가 변화한다. 공급이 변화할 때 장단기 조정되는 메커니즘이 있죠. 요거는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돼. 그래서 내가 거기다 그림은 그려놨어. 우리가 지금 이걸 전부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 요건 지나갈 테니 요거 꼭 챙겨 두세요. 꼭 시간이 없어서 안타까운데 꼭 움직여 가면서 실전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실업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장단기 조정해 33페이지 보면 요 장단기 조정 밑에다가 뭐 장단기 필립스 커브 여기 여건 변화가 있을 때 필립스 커브를 통한 이동도 정리해야 됩니다. 총수요 변화할 때 33페이지고 34페이지가 총공급이 변화할 때고 그렇죠? 여기를 소홀히 하다가 큰 코 다칩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정리 안 하다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지고 정리해 두세요. 그 다음에 제 거기 정리한 데는 지금 보니까 그게 빠져 있는데 필립스 커브에 관한 식이 있죠. 그거 한번 챙겨 두세요. 31페이지 보면 인플레이션의 영향 그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실업하고 결합된 게 필립스 커브인데 필립스 곡선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관계 우하향하죠. 그럼 필립스 곡선 우하향할 때는 그렇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할 때 얘기죠. 그리고 공급이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돼? 필립스 커브가 상하방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필립스 커브 그 다음에 기대부가 필립스 커브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 챙겨두세요. 요걸 내가 요약한 걸 지워버려가지고 좀 미안하게 됐는데 그거는 그 식 포함해서 챙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국제경제학인데 무역론이죠. 무역론하고 국제수지론이에요. 무역론은 어떻게 보면 매년 나온다고 봐야 되죠. 근데 여기서 출제되는 문제는 크게 복잡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비교의 판별이야. 근데 비교의 판별하는 것이 뭐죠? 위에처럼 그렇게 데이터를 주고 상대 가격 구해서 할 수도 있고 밑에 생산 가능성 곡선으로 그러면 생산 가능성 곡선 기울기가 뭐예요? 상대 가격이죠. 그래서 그 기울기 차이에 의해서 비교의가 결정이 되고 우리 시험에서는 완전 특화 무역 이익까지 계산할 수 있었죠. 여기서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 여기서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PPC 변화, 자유무역, 무역 이익 그 문제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호무역에서 보시면 관세, 비관세, 그 유명한 그림이죠.
36페이지에 관세, 비관세 이렇게 보고, 근데 관세를 말이요, 수출에도 매길 수 있었죠. 또 수출 보호를 위해서 할 수도 있겠고, 근데 우리가 과거에 보면 어떻게 수출 보조금이 출제가 됐었죠. 그거 기출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봐봐. 그리고 그건 이제 수출품에 대한 보조인데 수출세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아마 연습문제 이런 걸 많이 여러분 푸는 분도 있을 텐데 그거는 잘 안다. 왜? 현실에서 수출세를 매기는 경우는 없으니까 보조금은 주더라도. 수출세를 여러분 혹시 보신 분 있다면 그건 별로 출제 가능성 높지 않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수출 보조금은 나왔어.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지론 가게 되면 환율 결정 이론이죠. 요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외환시장 수요,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이 되는데 외환 수요는 경상수지에서 수입, 경상수지에서 수출, 자본수지에서 자본 유출, 유입이죠. 그 두 개 더하고 두 개 더한 것이 같다. 그러니까 외환시장이 균형이 되면 뭐 국제수지도 균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외환시장 요거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수출 수입, 수요 공급 변화에서 환율이 변화하겠지. 자본 유입 유출, 그러면 역시 수요 공급이 변해서 환율이 변화하겠죠. 그거 챙겨주셔야 돼.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환율 변화할 때 말이에요, 제이콥 효과라는 게 있죠. 우리가 통상 환율이 오르면 수출 증가 수입 감소하지만 시간이 지나야 돼. 그래야 가격이 수량 변화를 가져와서 수출입액의 변화 개선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이콥 효과 이런 건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 일반적인 환율 결정이고요. 그 다음에 구매력 평가 PPP, 그 다음에 이자율 평가가 있죠. 구매력 평가는 확실하게 아셔야 돼. 그래서 뭐 어느 나라에서 햄버거 사 먹는 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거 챙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자율 평가는 증권 투자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한마디만 강조할게요. 환율이 오르면, 한국의 환율이 오르면 한국 증권 사는 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환율이 오를 때 빠져나갈 때 손해를 보게 되죠. 그런 개념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그리고 국제수지에서 마지막 볼 게 이게 출제 빈도는 많지 않았나 확률은 높은 문제야. 그렇죠? 흔히 말하는 IS, 에덴, BP야. IS 생산물 시장, 통화시장, 국제수지죠. 세 가지 동시 균형을 분석하는 거죠. 여러분 요거는 39페이지 요 한 페이지에 싹 다 요약이 돼 있어. 여러분 이 표가 이해가 되면 마음 편하게 시험 보러 가시고 안 되면 한번 확인해 봐봐. 출제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재정정책 효과가 폐쇄 모형, 개방 모형이 다르게 되겠죠. 환율 제도별로 달라져. 그리고 대국 모형이냐 소국 모형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되죠. 요거 챙겨두세요. 근데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 이게 답할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보셔야 돼. 재정정책 효과가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더 크고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더 작아진단 말이에요. 대국 모형에서는 하나 더 없어. 그렇죠? 자, 통화정책입니다. 통화정책은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효과가 없고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효과가 더 크고, 그런데 소국 개방 모형의 경우에는 더더욱이 더 커지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형에 비해서 소국 개방은 어떻게 돼? 효과가 더 커지는 것은 더 크게, 작아지는 것은 아예 효과가 없게 만든단 말이에요. 됐지? 요거 챙겨두세요. 요거 제가 설명하려면 한 30분 이상 걸리는데
여러분들은 이 표를 보고 확인이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좀 뭐 과격하면 찢어버려. 안 되면 여러분 시간 가지고 꼭 확인해 주셔야 돼. 출제 확률은 높다 이거지. 빈도수는 작아도. 자, 그래서 제가 빠르게 최종 점검 요 말씀을 드렸어요. 미시, 거시, 국제경제학인데 우리 출제 빈도가 어때? 세 문제가 나온다면 1대 1대 1이고요. 네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확률이 커. 5문제라면 2대 2대 1이에요. 그러니까 국제경제학, 그 중에서 근데 국제경제학은 수지론보다는 무용론. 그러나 수지론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 자,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야. 경제학을 말이죠. 여러분 소홀히 해가지고 아우 경제학 어려우니까 경제 안 하고 다른 데 고득점 할 거야. 아, 그러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건 너무나 그쵸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이야 지금. 마지막이니까 세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최소한 네 문제가 나오면 반은 맞히겠다. 마지막으로 나 포기할 거야 이러지 마시고 그럼 여러분 봐봐. 반만 맞히겠다. 그럼 뭐 전략을 어떻게 하면 돼? 쭉 보실 때 기본 문제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에 집중해서 정리하자. 마지막으로 내가 준비가 경제학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기본적인 얘기는 좀 봐달라. 그래서 세 문제에서 한 문제 반 맞추면 안정적으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경제학 세 문제 나왔는데 한 문제나 제로다. 그 참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간을 1년 내내 경제학을 좀 소홀히 했더라도 마지막에 기본 문제 중심으로 해서 좀 보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요. 기출문제 있잖아요. 기출문제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스킵해. 야, 경제학을 내가 충분히 했다면 그분들은 그냥 지금 페이스대로 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기출문제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스킵해버리고 쉬운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거는 내가 놓치지 않겠다. 그래야 합격입니다. 경제학 세 문제 다 포기하고 무슨 수로 합격하냐고 내가 아주 그저 마음이 초조해. 내 마음이 초조해.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 한번 했습니다. 우리 건박팀에서 다른 과목도 아마 이런 형태로 다 이렇게 최종할 것이니까 최종 점검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보시고요. 자기 그 입장에 맞춰서 전략을 한번 짜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다 여러분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에 그 몸 관리 잘 하시고 해서요. 시험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